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이르기 전에 확산세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대응 수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는데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세를 좀 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이제 중대본 회의 예. 때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단계를 일주일간 한 번 더 연장을 하겠다. 연장하기로 근데 했죠. 이제 네. 내용을 조금 보면 사실은 2.5단계 수준입니다. 왜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만 차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PC방, 노래방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카페나 음식점이 이제 중위험에 속하는데 예. 아까 그 기사 일단 내용만 보면 여기 중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영업 시간을 좀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 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보겠다는 거고요. 어제가 이제 400명대로 예.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마 이제 조금 떨어진 걸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공식 확인치는 아닌데 300명대로 좀 내려간 네.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예. 특히 이제 제일 지금 고비를 보면 주말이거든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뭐 가족 나들이도 있고 활동량이 많은데 이번 총리께서도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에는 가급적 정말 필수적인 시설을 빼고는 이동을 자제해서 그 이제 다음 주 숫자가 좀 떨어져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생활을 못하는 3단계로 가지 않고 네. 2단계에서 조금 유지가 되다가 1단계로 가는 게 경제도 잡고 방역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현재가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에 첫 주말에 주민들의 이제 이동량을 집계해 봤더니 1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17%가 지난 2월이었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확산했었을 당시에 비해서 감소량이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서 뭐 2.5단계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그 위중함 혹은 사람들이 그 지금의 위중함에 대해서 좀 둔감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통신사 휴대폰을 통해서 움직임을 조사를 하고 네네. 네. 또 일상에서 얼마나 이제 교통량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대구 경북 2월 우리 이제 신천지 때의 숫자를 보면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 통신량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휴대폰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활동량은 여전히 대구 신천지 때보다 높았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게 이제 대구 경북하고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대구 경북은 인구 밀집도가 좀 낮고 사실 연령 비율이 고령화 비율이 여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100이었던 게 어느 정도 떨어져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 지표가 네. 이른바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 사실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걸 얘기하면 카페 음식점이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 주말이라도 숫자를 확 떨어져 주어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 진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국민적 행동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는 이제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게 되면 이제 3단계로도 이제 격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3단계로 격상이 돼도 이게 만약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비난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정부의 세팅은 3단계로 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네. 전문가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부가 이거를 좀 너무 복잡하게 하면 국민들도 따라하기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3단계로 하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하긴 했는데 지금 정부가 기존에 하는 거 보면 2단계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2.5단계로 만들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 올릴 때도 무리만 뭐 2단계라고 해서 1.5단계에다 다시 올렸단 말이죠. 결국엔 지금 형식은 3단계지만 실질은 5단계로 나눠진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은 이른바 확진자 수, 그러니까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거의 다 이제 환자로 취급을 해서 병원에 가고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하루에 1,000명, 2,000명 같은 인구대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확진자 수, 양성 나온 사람 숫자만 갖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 플러스 일주일에 사망자가 예컨대 5명이다, 3명이다, 10명이다. 그 접근도를 같이 병합을 해서 해야 국민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더 따른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확진자 수와 감염자 수를 같이 사망자를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관리 측면에서요. 경기도 사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뭐 병상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씩은 좀 가정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저 상황의 의견에 대해서 저 목표 대책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확진자의 기준이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메르스 상황을 보고 걸린 사람이 굉장히 위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프신 분도 있지만 독감 같은 상황으로 아니면 아예 모르고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모든 사람을 예를 들면 하루에 2,000명, 3,000명 걸리는데 병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그걸 어떻게 다 넣느냐는 얘기죠.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중한 사람,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고 나머지는 댁에서 홈케어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의료 시스템도 붕괴될 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효율적으로 24시간 가정에서 대기를 하다 그중에서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인해서 가급적 병원을 반대로 얘기하면 비워두는 상황이 발생을 하도록 네.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뭐 굉장히 잘한 거고요. 물론 이제 저기에 따른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갑자기 네. 위중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예.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게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하고 의협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수도권 그 전공의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강경 조치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직종에는 거의 없습니다. 필수 그렇죠. 직종에는.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예.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의료 같은 경우는 다른 거와 달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징역도 가고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아주 나쁘게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가 돼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거는 뭐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 모두의 이제 네. 질이 저하되는 건데 어제까지도 굉장히 강경했는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예. 이제 업무 개시 명령하고 고발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업무 개시하되 고발하는 거 약간 물러섰어요. 네. 왜냐하면 보류했죠. 예, 양국으로 뭐 치킨 게임처럼 치닫다가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렇죠. 피곤하고 뭐 정부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발은 보류를 했고 지금도 아마 이제 물밑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협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이면 뭔가 이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문제가 응급실이죠. 예. 뭐 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진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양쪽 다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가지 않을까, 합의안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수도권발 감염의 첫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광화문 집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광화문 집회 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제 뭔가 거짓 진술을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에서도 지금 동선을 숨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284번 환자인데 이런 그 이른바 거짓말. 네. 지난번에도 이 사랑제일교회 환자 중에 한 분도 휴대폰을 껐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려놓고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그다음에 다른 데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림 침례교회 또 예배를 보시고 결국은 뭐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배를 본 거를 다 숨긴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동선을 숨김으로써 본인 이외에 확진이 안 됐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네. 결국은 걸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이미 잠복기가 지나서 발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 숫자를 얼마나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분으로 인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환자 한 분이 생기면 예. 병원비가 현재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468만 원 그렇죠. 정도가 예. 나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100명 정도가 걸리면 4억 6,800만 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분한테 4억 6,800만 원을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분이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에서 필히 저런 상황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죠. 이 가운데 같은 동, 또 같은 이 라인에 사는 주민이 또 이렇게 확진된 걸로 네. 알려지면서 이제 감염 경로가 뭐냐라는 데 관심이 모아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대면 접촉을 통한 어떤 그 비말을 통한 전파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데, 뭐 네. 환기구가 감염 경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일단은 환기구냐,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통상 이례적으로 저층 고층 이 상황에서 이게 같이 걸리셨어요. 네. 같이 걸려가지고 이상하다. 과연 뭐가 문제냐 봤더니 이제 다른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뭐 손잡이나 아니면 이제 환기구를 통해서 같이 걸릴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환기구에서 검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기를 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연기 틀으면 우리가 이제 담배 지하에서 저층에서 담배 피면 위층에서 올라와요. 이상하게 냄새가 냄새가 올라오죠. 난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환기구를 통한 검체를 빼서 봤더니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환기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배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배제를 한 다음에 다른 걸로 보면 무증상 감염, 그다음에 깜깜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서 걸렸거나 아니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매개체를 통해서 걸렸거나 네. 뭐 이런 가능성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물론 이것도 이제 엘리베이터 검체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종식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 뭐 음모론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WHO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WHO 전문가팀이 정작 코로나19 그 처음에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또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글쎄 저도 WHO,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예. WHO 대응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저런 보도가 사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저도 저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WHO 주장은 사전 답사를 갔다. 사전 답사? 그러니까 본 조사 전에 예비 조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러 네. 갔다라는 게 WHO 주장이어서, 그러니까 우한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이 베이징에서 기초 서류 작업을 하고 뭐 누구를 컨택을 할지 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아니 조사한다고 갔으면 우한을 갈 일이지 그렇죠. 왜 네. 거기 있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저런 조사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간다고 미리 홈페이지나 해서 자기 일정을 공개를 하거든요. 아. 선발대라고 해서. 네네. 근데 그게 일단 공개가 됐는지도 의문이고 사전 조사를 3주 간다는 건 저희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런 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조사가 뭔지 기초조사가 뭔지 이 보는 입장에서 헷갈리게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테워드러스 지금 WHO 사무총장이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그 친중국파라고 그렇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저런 어떤 그 오해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렇게 어쨌거나 중국 눈치 보기 저렇게 한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제가 가본 평가라는 걸로 하면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전 답사는 얼마 기간 사전 동안? 답사면 통상적으로 저 정도면 뭐 일주일 반이면 일주일, 예.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초기에 파견을 한번 갔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얼마나 뭐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모르는 사연이 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렇게 오해 살 만한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또 특히 중국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미리 공개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아마 공개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 대응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오해를 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예. 발원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WHO가 좀 더 좀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여러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감염의 어떤 확진 속도나 혹은 나타나는 양태, 혹은 저희가 겪는 뭐 예를 들어서 겪을 수 있는 후유증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앞서 이제 치명률은 낮아지고 네. 뭐 전파력은 치사율 세지고 낮아지고. 전반적인 경향을 어떻게 저희가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우선 뭐 바이러스가 이 뇌가 있는 똑똑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지구 45억 년 역사에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인한 행동을 보면 단순한 것이 오래 간다는 거를 바이러스 스스로 알고 있고요. 단순한 어쨌거나, 바이러스가 오래 간다. 오래 가고 네. 그리고 조금씩 변이를 해서 이른바 매개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이동을 높이는 게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선 사람이 숙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현재까지 숫자만 보면 사람은 덜 치명적으로 하고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예. 숙주를 빨리빨리 건너뛰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미 메르스 때문에 너무 종식이라는 숫자에 강박관념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전문가 모든 사이에 종식이란 건 어렵고 바이러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는 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명동 교수나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사회적 백신,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른 사람의 이격거리를 둬서 백신과 함께 이른바 헤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지금 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기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